닥터 빌드, 닥터하우스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원에서 그 소규모 건축 디벨로퍼 과정이라고 집 짓는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주임 교수로 강의하고 있는데 그 3월 초에 오픈을 합니다. 집 짓다 10년 늙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소규모 건축에 있어서는 그 조언자가 없어요. 마땅한 위험 관리할 수 있는 조언자가 없구나. 그리고 법 제도가, 우리나라 법 제도가 소규모 건축에 관해서 무신경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대규모 건축의 경우는 뭐 신탁 관리다, 뭐 전문가에 의한 시공 관리다, 뭐 자금 관리다, 이행 보증, 각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소규모 건축, 뭐 단독주택을 짓는다, 다가구 빌라 단지를 짓는다 할 때는 그런 법적인 규제가 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건축주는 경험이 없죠. 건축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시공사, 건설업체는 영세 건축업자가 많습니다. 자기가 뭐 종합건설이라고 얘기하지만 부실한 업체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미준공 건물 내지 집 짓다 많은 경우는 조언자가 없구나, 법제도 내지 관리가 없구나.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집 질 때 보험에 가입하면 될 거 아니냐, 뭐 계약이행 보험이나 이런 걸 가입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만약에 공사대금이 10억이잖아요. 1억밖에 보장이 안 돼요. 보험으로. 계약이행 보증서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10% 내지 20%밖에 보장이 안 돼요. 나머지는 건축주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업자와 계약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합건설이 시공하게 되면 공사비가 올라가요. 그렇다 보니까 뭐 단독주택이나 뭐 빌라 한동 이런 것들은 종합건설이 시공을 꺼립니다. 그래서 면허대여 업체들, 현장들이 많은데, 일단은 종합건설보다는 공사비가 저렴하고 업체 재무 상태는 열악하고, 그리고 무등록 개인 건축업자가 면허대여에서 짓는 현장들이 99%입니다. 설사 종합건설 업체가 직접 시공한다 하더라도 재무 상태가 아주 열악한 그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합건설이 아니면서 명함만 종합건설인 경우가 있고, 공제 공탁금이 압류 조치돼서 공제증서 발행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업체도 있고요. 이렇게 부실한 업체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미준공 건물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만약에 1, 20% 보험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100% 보장되는 그런 상품은 없대요, 이렇게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보통 종합건설에서 건설공제조합에 금 4억 원을 공탁하고 보증서를 발행하죠. 1, 20% 보장되는. 근데 100% 보장된다고요? 그럼 한 50억 원 공탁해야 돼. 그래야 100% 보장받는 그런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데, 50억을 공탁할 수 있는 그러한 건설업체가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지어줄 일은 만무하겠죠. 현실적으로 보험으로 보장받기는 어렵다는 거. 집 짓다가 부도난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볼까요? 집 짓다가 부도난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보면,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 유치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보면은 토지에, 제가 조금 빨리 할게요. 이게 원래 2시간 분량인데 1시간 분량밖에 안 되더라고. 지금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좀 빨리 할 테니까 집중해 보세요.
일단은 토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우리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요거 건축비 대출을 받은 거예요. 2012년도에. 근데 2016년도에 우리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낙찰이 된 사례인데,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억 5천에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어요. 추정 히스토리가 있어요. 추정 히스토리. 근데 추정 히스토리를 제가 적어서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수업을 듣던 분이 이걸 낙찰받은 거야. 낙찰받아서 한 5억 벌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정한 히스토리하고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2012년 9월에 우리은행으로부터 건축비 대출을 받은 거죠. 토지저당권 설정해서. 근데 우리은행은 담보가치 이상을 대출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건축비 100%를 대출을 못 받는다는 거죠.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다 건축비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100% 대출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금액은 뭐 건축 허가나 철거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사업체에게 지불하는데 건축비의 50%는 기성구에 따라 지불하고 나머지 건축비의 50%는 준공 후 지불한다. 그러니까 일부 외상공사죠. 현실에 있어서 일부 외상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몇 억은 외상으로 해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내가 나중에 전세금으로 빼갈게. 아니면 건물까지 지어지니까 건물까지 저당권 설정해서 빼갈게. 이런 식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건설회사는 받은 공사 대금의 상당액을 유용합니다. 다른 데 쓴다는 거죠. 우리 현장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소규모 건설업체에서는 계약금부터 유용합니다. 만약에 공사 대금이 10억이다. 그래서 1억을 줬다? 1억 다른 데 써요. 그리고 하도급을 내릴 때는 외상 하도급을 내리죠. 하도급 업체들 세팅할 때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는 준공 후 가져가라. 외상 하도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요, 기성구가 50%인 상태에서 공사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하도급 업체 중에 일부가 유치권 행사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러면 몇 달 동안 공사가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현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상공사는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현장 방치를 참다 못한 건축주는 최초 시공자와 중간 타절에 합의를 합니다. 나가라 이거죠. 나가라. 왜냐하면 두 번째 시공자가 나한테 맡겨라. 꼬시거든. 그래서 지인에게 건축비 6천만 원을 융통했더라고요. 등기부 보니까. 교회 친구한테 6천만 원 융통해서 토지 저당권 설정해주고 두 번째 시공자인 주식회사 대원 AI에 지불한다. 주식회사 대원 AI는 두 번째 시공자 아니면 세 번째 시공자일 거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우리은행 대출받아 공사에 착수했어요. 근데 2017년 현재가 됐다는 거죠. 이 세월 동안 공사업체는 두 번 내지 세 번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주는요,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시공자가 세팅될 때마다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요, 두 번째 시공자도 영세업체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시공자도 공사대금을 유용합니다. 100%. 또 대부분 외상계약하고 하도급금 6천만 원만 주면 대부분 외상으로 하도급을 내리죠. 그리고 건축주한테 뭐라고 했어요? 한 6천만 원만 융통해주면 나머지는 외상공사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도급계약서에는 외상공사라는 표현이 절대적으로 없어요.
결국에는 두 번째 시공자도 나중에 현금 요구하면서 공사를 장기간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다 못한 건축주는 두 번째 시공사를 상대로 도급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죠. 나가라고. 근데 불법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함에 따라 형사고소까지 진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피고 건설사는 뭐라고 그래요? 외상공사 사실을 부인하죠. 왜냐하면 도급계약서에는 외상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성구에 미달하게 공사 대금을 받았음을 이유로 항변합니다. 결국은 건축주 원고 정부 패소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우리은행 측은 건축비 대출할 때 관리합니까? 안 합니다. 첫 번째 시공자한테는 유치권 포기각서 받거든요. 근데 두 번째 시공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유치권 포기각서를 못 받은 거야. 억울한 건축주는 외상공사 했다고 서증으로 입증하지 못하니까 여러 증인들을 내세웠더라고. 근데 판사는 증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서면만 믿어요. 그래서 건축주는 패소 판결을 받았고요.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에서 우리은행에서 이자를 체납하고 있는 건축주 현장에 경매를 청구하게 된 사건이죠. 건축비 대출을 몇 번 연장하잖아요. 세월이 4, 5년 되니까 건축비 대출을 몇 번 연장하잖아요. 근데 2012년도에 우리은행은요, 금리가 2%였어요, 2%. 근데 건축비 대출을 몇 번 연장하잖아요. 18%, 20%까지 갑니다. 연장의 대가로. 완전 사채업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억울한 건축주는 집 짓다가 땅 뺏기고, 그죠? 신용불량 상태 되고,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고, 지방세나 국세를 체납하게 되고, 사대보험료 체납하고, 시공사와 민형사상의 송사를 벌이게 되는데, 결과 빨간 글씨 보면 건축주는 우리은행, 개인채권자, 시공자, 하청업자, 법원, 검찰청,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지자체, 국가, 또 건축주를 제3채무자라는 시공자의 채권자들도 이상한 편지들 날라옵니다. 거의 매일 독촉 등기 우편을 받게 된다는 거죠. 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은 집에 가보면 문짝에 집행법원 빨간 글씨로 해서 부재중 우편물이 송달되어 있는 거죠. 이 집안에서, 이런 집안에서 애들 키우고 살겠습니까? 애들 성격 이상하게 변하죠. 그러면 건축 중에 발생 가능한 법률관계 했는데, 법률관계는 다른 말로 권리무관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유치권 많이 들어보셨죠? 현장 유치권. 유치권은 왜 생기냐? 이거 누가 행사하느냐? 주요 발생 원인을 써놨습니다. 하도급 업체, 외상공사 내린다고 했잖아요. 공사가 장기화되면 열받아요. 그래서 하도급 업체가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골조 업체나 그 설비 업체들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일부 외상공사를 약정해서, 근데 도급계약서에는 외상이라는 표현을 기재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장기간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가 유치권 행사하죠. 현금 달라고. 그 다음에 노무자들 있잖아요. 노무자들. 그 노무자들 인건비도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빨개 벗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유치권 행사하면서. 미치는 거죠. 그러면 유치권 행사를 막으려면 어떻게 돼? 예방책. 아래쪽에 써놨죠? 예방책. 공사대금의 흐름을 관리해야 된다. 자, 공사대금은 시공사한테 지불합니다. 그럼 시공사는 하도급 업체들한테 주죠. 하도급 업체들은 인건비나 자재비로 쓰죠. 근데 건축을 한두 번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이 공사대금의 흐름을 통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고 시공사한테 주는 거지. 근데 시공사한테 주잖아요. 거의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종류별로, 하도급 업체별로 공사 견적서대로 직불해야 됩니다. 다만 하도급 업체
직불 계약서 도장 찍어주면 돼요? 안 돼요. 계약서에 도장 찍어주면 안 돼. 그거 들고 우리 집 압류치거든. 따라서 직불은 하되 직불 계약서 써주면 안 돼요. 직불은 하되 직불 계약서 써주면 안 돼요. 근데요, 직불을 하잖아요. 예컨대 골주업자한테 1억 원을 직불했어요. 그러면 시공자는 골주업자한테 4천만 원 꿔달라고 그래요. 리턴 받는단 말이야. 리턴. 그런 조건으로 골주업체를 세팅하거든. 그러면 나중에 골주업체는 열받아서 유치권 행사한다니까요. 따라서 견적세대로 제대로 직불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1, 20%밖에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이상 지불할 때는 어떻게 돼? 그 이상 지불할 때는 기성고 평가해서 기성고대로 지불해야 되는데 기성고 전부 주면 안 돼요. 하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 타절하게 되면 손해보잖아. 따라서 기성고보다 15% 깎은 그러한 기성고를 지불하기로 약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들 전부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봤자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어디서 갈까요, 이거? 유치권 포기각서 인감첨부해서 받았어요. 근데 유치권 행사하는데 어디서 갈까요, 이거? 그러면 명도소송해야죠. 한 3년 동안 확정 판결 받아서 강제 집행해야죠. 그럼 3년 방치해야 되잖아. 따라서 제가 그 신탁회사에 근무하는 대규모 현장을 관리하는 그 신탁회사나 건설사 친구들한테 야, 유치권 행사하면 어떡할 건데? 명도소송해야지. 명도소송해야지. 이러더라고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명도소송은요, 망하라 소리입니다. 재판을 3년 한다는 거는. 따라서 사전에 재판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강제 집행력을 사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설계 도면 가지고 하는 재소전화였거든요. 그 다음에 가압류 들어와. 가압류 들으면 현장이 정지됩니다. 자, 주요 발생 원인을 보면 시공사, 나중에 외상공사 사실은 부인하죠. 공사 도급계약서에 도장 찍어줬죠. 우리 토지 및 우리 집안의 유체동산까지 가압류 들어와요. 인간도 아닙니다. 제가 건축을 15년 전부터 했는데 대리인한테 도장을 줬어요. 바쁘니까 현장 많고 도장을 줬는데 그 대리인이 하도급 업자한테 막 찍어준 거야. 도장을. 내 허락도 없이. 그랬더니 우리 집에 저런 거 다 붙여놨더라고. 저 우리 집에 있는 거 찍어놓은 겁니다. 사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집에 집행관들이 한 10명씩 쳐들어와 가지고 과제도구 살림살이에 압류 닦기를 붙인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그 기회에 가전제품 살림살이 싹 교체하면 됩니다. 너무 신경 쓰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다음에 중간 타절 후 퇴거한 사람, 중간 타절하고 나간 시공사 있잖아요. 나중에 1억 물어준다고 하고 내보냈거든. 근데 공사가 장기화되잖아요. 걔네들이 우리 땅하고 유체동산 가압류치입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업체에 직불도장 찍어주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걔네들이 나중에 우리 부동산 및 유체동산에 가압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친구한테 돈 6천만 원 꿔가지고 두 번째 시공자한테 주잖아요. 근데 교회 친구도 자기 돈 꿔준 거야? 친구의 친구 돈 꿔준 거야, 이거. 교회 친구도. 그러면 친구의 친구 돈이 난리치잖아요. 그 채권 양수 받아서 친구의 친구가 가압류 쳐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가압류가 뭐예요? 수분양자. 자, 빌라 10세대를
짓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파트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는 정책을 결과적으로 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안 되는 빌라도 엄청 분양 잘 돼요, 요즘. 준공 나기 전에 분양이 된다니까. 준공 나기 전에. 너무 기쁘죠? 그런데 공사가 장기화되잖아. 그러면 입주 시기가 늦어지죠? 한두 달 늦어져야지. 그러면 빌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열받으니까 내 돈 달라고 현장 가압류 쳐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부도입니다. 부도. 수분양자들이 가압류 치면 방법이 없어요. 가압류는요, 판사가 결정해서 현장 가압류 들어오는 거죠. 등기부상. 나한테 판사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짜 할 때 가를 붙인 거지. 판사는 나한테 안 물어보고 채권자들 말만 믿고 현장 가압류 들은다니까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현장 부도라는 거야. 그러면 가압류 예방책은 뭘까요? 일단은 외상공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외상공사하면 안 된다. 뭐 담보가치는 5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억을 대출받아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외상공사가 아닌 공사비 100%를 확보해야 됩니다. 어떻게 100% 확보해요? 에쿼티라고 표현하는데 에쿼티 5에서 30%. 강남 같은 데는 에쿼티 5%만 있어도 돼요. 강남 3구 같은 데는 에쿼티 5%만 있어도 되고 강남 3구 이외 지역은 에쿼티 10%에서 20%는 있어야 됩니다. 지방도시는 30%까지 요구합니다. 그 얘기는 땅값하고 건축비가 20억이다. 땅값하고 건축비가 20억이다. 그러면 에쿼티 10%라는 표현은 뭐야? 2억. 2억만 있으면 20억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요. 18억을. 그러면 18억의 이자가 장난이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건축비 대출하는 거는 일시불 대출이 많거든요. 일시불. 근데요, 저축은행이나 신협은 금리 4%밖에 안 하잖아요. 신협이나 심지어는 P2P 업체까지도 이용하는데 그런 데는 마이너스 대출합니다. 기성고 올라갔을 때 그만큼 대출한다고요. 마이너스 대출. 일시불 대출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신협에서 금리 4%다. 저축은행에서 금리 7%다 하더라도 그게 과한 거는 아니라고. 네? 질문은 끝나고 진도 나가야 돼. 진도. 현재로는 지역에 따라 틀려요. 지역에 따라 물건에 따라 틀려요. 그게. 그래서 공사대금 100%로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불유 청소엔 직불원화돼 직불 계약서에 도장 찍어주지 말 것. 그 다음에 초기에 민사신탁고 공사 착수해라. 준공 일정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10% 공정 지연한다. 내보내라. 퇴거약정 강제 집행령 확보해야 된다. 자 보시면 대규모 아파트를 시공한다. 아파트 1000세대를 시공한다. 그러면 무궁화 신탁이다, KB 신탁이다, 아시아 신탁이다 이런 데서 신탁 관리하죠. 그죠? 만약에 그 땅이 신탁이 되어 있다면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신탁은요 방어벽이라고. 초기에 신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 땅 70평, 80평, 100평 가지고 소규모 건축을 하는데 아시아 신탁, 무궁화 신탁에서 신탁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왜? 돈이 안 되니까. 큰 건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소규모 건축하는데 신탁관리 해주세요 하면은 해주냐고.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잖아. 그냥 일반 저당권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후순위 가압류들이 들어오잖아요. 후순위 가압류들이.
따라서 신탁 관리해야 되는데 그 민사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소규모 현장도 가능합니다.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되는데 저당권의 발생 원인은 금융권에 의한 공사대금 대출이 있어요. 토지저당권 설정하죠. 그 다음에 공사대금 지인한테 돈을 꿨다 할 때도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요구해요. 그 다음에 대부업체에 의한 공사대금 대출, 토지저당권, 그리고 미중공 건물에 대한 시쳇말로 대이등 끼친다고 표현하는데 촉탁등기입니다. 따라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공사하다가 중간에 서요. 그러면 공사비 꿔줄 데가 없어. 추가 공사비를 꿔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이해관계인이 있는 줄 알아? 어떤 도장을 남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비 꿔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채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사채업자는 토지의 후순위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리고 미중공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사채업자는. 그래서 미중공 건물의 대이등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부하고 싶으면 건국대학교로 오세요. 3월에 개강하니까. 자, 이런 저당권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 설정해서 건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요? 후순위, 압류, 가처분 별게 다 들어와. 부장이 안 돼 그러면. 빌라 부장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담보신탁부 대출하고 민사신탁입니다. 자, 일단은 신협에서 대출을 한다. 자, 신협에서 아무리 소규모 대출이라 하더라도 모아서, 자, 신협이 한 현장에 5억씩 대출해요. 그러면 10개 현장이면 50억 대출하는 거죠. 10개 현장이면. 그러면 신탁 거래를 틀 수 있겠죠. 신탁회사에서 해준다고. 아니,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하면 신탁회사에서 안 해줘요. 근데 신협이 야, 내가 10개 이상 1년에 50개, 100개 갖다 줄게. 그러면 신탁회사에서 신탁 거래를 터준다고. 따라서 뭐 신협이든 저축은행을 이용하게 되면 담보신탁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후순위 가압류가 못 들어와요. 그 다음에 신협이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도 막 저당권 설정하는 데도 있어요. 은행마다 틀려, 지점마다 틀리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민사신탁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내가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신탁해 놓는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압류, 가압류가 못 들어와요. 그 다음에 공사대금의 유용, 횡령입니다. 횡령. 소규모 건설업체는요. 소규모 건설업체는 자, 공사비 10억 중에서 뭐 초기 뭐 자재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2억을 주잖아요. 자, 공사업자한테 2억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요, 한 4천만 원 외상공사 다 세팅하고요, 계약금 주죠. 하도급 업체한테. 그리고 나머지는 1억 6천은 지가 씁니다. 다른 현장에 물려있는데 투입한다든지 자기가 유용을 한다고요. 여기도 시공업체 계시죠. 물론 훌륭한 시공업체도 있는데 90%의 시공업체는 우리와 유전자 구조가 틀립니다. 내 DNA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유용한다. 자, 시공자를 믿고 계약금이나 기성금을 지불한다. 그럼 시공자는 그 공사대금을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 하도급 업체를 믿고 공사대금을 직불해요? 내가 골조업자한테 직불했어. 그러면 건설사는 골조업자한테 리턴을 받습니다. 그 조건으로 골조 용역을 준 거거든. 시공자 공사비 일부 환수. 그 다음에
참고상으로 토지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도급 업체나 수분양자 등 이해관계 내 압류, 가압류 여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최근에도 세종시에서 29세대를 분양했는데 초기에 다 완판을 쳤어요. 완판. 진짜 분양 잘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망했습니다. 최근에 양평에서 한옥마을을 조성했거든요. 한옥마을 조성해가지고 샘플 주택을 주택 전시관에 전시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거야. 한옥이 젖어 있는 거야. 주택 전시관에.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분양 완판 끝냈어요. 결과적으로 그 업체는 망했습니다. 아니 분양을 다 해놓고 왜 망하는 거야? 시공자한테 땅을 뺏긴 거야. 공사를 멈춰. 계속 딜레이 시켜. 왜냐면 공사 대금을 지가 다른 데 유용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공사 진척도가 늦어지고 결국은 서 있어요. 건축주가 막 열받아가지고 왜 공사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양평권은 뭐라고 해요? 내가 땅값 쳐줄 테니까 나가시라고. 나가시라고. 내가 인수해서 할 거라고. 세종시 거는 뭐야? 결국에는 수분양자들이 일제히 다 압류 들어왔어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너 때문에 압류됐다고. 네가 공사를 연기시키고 딜레이 시키는 바람에 그리고 추가 공사비 요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소송해봤자 그 1000분의 1 지연 배상 있잖아요. 그것만 배상받아요. 쟤 때문에 내가 다 망했는데 그거는 특별손해라 해가지고 인정을 못 받습니다. 결국은 집 짓다가 전 재산 날려버린 거죠. 최근 사례도. 그래서 공사대금의 유용을 막으려면 어떻게 돼? 공사대금의 유용을 막으려면 어떻게 돼? 첫 번째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를 받고 계약금을 줘야 돼. 만약에 들고 도망갔어요? 그럼 보험금 타먹을 수 있어요. 자재값 달라고 그래요. 자재값, 선급금. 그러면 선급금 이행보증보험 증권 받고 선급금을 줘야 돼요. 들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보험금 타먹을 수 있어요. 근데 초과되는 부분에서 사고를 하죠. 그 다음에 하도급 업체들 세팅할 때 지 맘대로 하도급 업체와 계약하도록 내부로 두면 안 돼요. 하도급 업체 복수 데려와. 복수로 데려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해야 돼. 그래야 지들끼리 짜고 리턴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견적의 적정성도 검토를 해야 돼요. 오바 견적 내가지고 리턴 받는 경우가 많거든. 그 다음에 모든 하도급 업체와 성실 서약서를 받고 유치권 포기각서 받고 강제집행력을 확보해야 돼.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공사대금의 초과지급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 내 눈으로 봤을 때 공정률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내 눈으로 봤을 때 공정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돈은 10억 중에 5억이 나가는 것 같아. 초과지급이죠. 왜냐면 아니 2월 20일이 됐는데요. 왜 돈 안 주세요? 그러는 거야. 날짜가 됐는데 왜 돈 안 주세요? 그러는 거야. 왜냐면 도급계약서에 뭐라고 썼어요? 2018년 2월 30일 중도금 2억 원 지급, 2018년 3월 30일 2차 중도금 2억 원 지급,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다. 도급계약서를. 그러면 망합니다. 어떻게 써야 돼? 예방책 보시면 예방책. 자, 지불 날짜 이외에 플러스해서 기성률을 특정한 중도금 지급을 약정해야 된다. 뭔 소리냐? 예컨대 2018년 2월 30일 기성구 50% 달성 시 기성금의 40%까지 지불한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해돼요? 그래야 오바 지급하는 상태를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정관리자 이외에 기성고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동원해야 됩니다. 규성고 판단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해? 나 못하잖아. 그럼 우리 법정 감리자가 해요? 안 해줘요. 별도 업체를 써야 돼. 돈 얼마 안 해요. 그렇게 규성고를 평가해야 돼. 제가 닥터 필드잖아요. 거기서 합니다. 보시면 자, 준공기한의 연장. 자, 이거 문자 캡처해 놓은 거죠? 지금 10월 28일인데 조금 있으면 눈 와요. 외관도 조경도 첨부 사진 정도의 공정입니다.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시공자한테 보낸 거죠? 근데 시공자는 답변이 없는 거죠? 미치는 거지. 자, 준공기한 연장의 원인이 뭐냐? 외상공사 후 현금 요구하는 과정에서 태업을 한다고, 태업. 그 다음에 재시공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 설계대로 시공 안 해놨다고. 그럼 뜯어가지고 다시 시공하려면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그 다음에 일정관리 부재에 따른 공사 중단기간의 발생. 저희는요, 현장에 CCTV를 사면에 달아놔요. CCTV를. 어저께는 저희가 관리하는 현장에 아침에 CCTV를 보니까 그 CCTV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요즘 CCTV는. 움직임이 있을 때만 작동하는데 이웃집 사람이 침대 가구를 새벽에 갖다 버리고 도망가더라고. 현장에. 그래서 우리 관리자가 열받아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캡처해서 그러는 걸 제가 하지 마. 그냥 놔두라고. 그까짓 거 뭐 딱지 5,000원 붙여서 내놓으면 되는 거지 뭐. 왜냐면 건축할 때 동네 사람들하고 안 좋으면 큰일 납니다. 동네 사람들 잘해야 돼요. 민원. 이 민원인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민원인 상대 잘못하면요, 이 사람들이 공사 차량 진입로에 자기 차 받쳐놓고 어디 갔다 와요. 하루 종일. 미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초장에 인사 잘해야 돼요. 갈비짝 들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럴 의무는 없지만 그냥 귤상자 하나 갖다 주고 그러지 말라고. 갈비짝. 요 정도는 들고 가서 해야 받지. 귤상자 들고 갔다가는 문 닫아. 가시라고. 그 나중에 삥 뜯어가죠. 보상을 요구하죠. 따라서 민원인 상대가 상당히 힘든데 CCTV를 놓는 이유는 출입 인력을 관리하는 거죠. 사안제보험 가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축주 책임으로 와요. 직영공사, 소규모 건축은 만약에 공사다 누가 죽잖아요. 누구 책임이야? 직영공사 현장인데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민사 책임 전과자 됩니다. 공사도 전과자 된다고. 너무 무서워서 건축 안 할래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CCTV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네. 개난리를 쳐야죠. 왜? 산재보험 가입 능력이 자격이 안 되는 인력들도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CTV 관리를 해야 된다. 자, 예방책은 100% 공사대금 확보 후 도급계약해야 되고, 설계에 따른 공사 진행을 관리할 수 있는 감리자를 활용해야 되고, 공정피해에 따른 공사 일정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활용해야 된다. 자, 안전사고의 발생. 대인 대문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형사처벌됩니다. 민사책임 등의 가능성도 있죠. 얼마 전에도 저희 현장에 크레인이 넘어졌는데 좀 이렇게 언덕이 된 현장이거든. 언덕이 있는. 근데 크레인 다리를 잘못 세워가지고 푹 빠져버린 거야. 한쪽 다리가. 크레인이 넘어가서 이웃집 한 층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인부 2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어. 나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근데 CCTV에 다 찍혀있죠. 누구 과실인지 여부도 다 나오죠. 그죠? 크레인 기사 잘못이야. 딱 보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크레인 업체가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다행히. 사전에 확인하고 드리는 거죠. 사전에. 보험 가입 여부를 다 확인해야 돼. 그래서 삼성화재에서 그 보상금이 나온다 이거죠. 보상금이. 근데 크레인 업체는 골조 업체가 드리는 업체인데 골조 업체도 관리 감독의 과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 과실 책임을 골조 업체가 지게 된 거죠. 건축주가 뭐 부담한 건 없고요. 만약에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잖아요. 건축주까지 소장 날라고 그럽니다. 그 시공 현장의 그 사건 사고는 아주 다양합니다. 자, 시간 없어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안전설비 내지 예방책으로 안전조치 미비, 산재보험 가입 조치, 미가입 인원의 출입통제, CCTV 설치해서 항시 모니터링에 의한 사고 발생을 캐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 관리인을 상시 배치해야 돼. 시공사 부담으로. 그 다음에 하도급 업체의 대인 대물배상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려워서 공사하겠나 이거. 그 다음에 저품질 시공과 하자 발생. 저품질 시공 진짜 많습니다. 저희가 그 닥터빌드 그 부스가 있거든요. 아래층에. 근데 어제 오신 분은 송파 위례신도시에서 건축을 하신 분인데 도급계약서상 5억에 했대요. 건축을. 그 위례신도에 이택이나 협택 많잖아요. 근데 5억에 도급계약했는데 9억까지 들었대. 9억까지. 장기간 공사하면서. 근데 비가 오면 폭포수처럼 비가 샌대요. 그 다음에 싱크대 한샘인 줄 알았더니 한샘 짝퉁이래요. 샤시도 마찬가지. KCC인 줄 알았더니 짝퉁이래. 하자담보 책임 물어보면 알거든요. 한샘이나 KCC 정품은 10년까지 하자담보 책임을 집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 정품이 아니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대. 이런 문제들이 많다 이거지.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참 힘듭니다. 원래요, 다가구 원룸주택을 짓잖아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1년밖에 안 돼요. 근데 1년 2개월 차에 비가 죽죽 새고 있는데 건설업 면허업체의 시공 현장은요, 공종에 따라 골조 책임은 5년까지. 그래서 분양물의 경우는 하자 이행 보증금 예치 후 하자 민원을 보통 방치하죠. 방치. 그 다음에 준공후 공사대금 수령 후에 시공사 하자 방치. 이거 어떻게 예방하느냐? 그 밑에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하자 종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잘 안 보이네. 다 하자 사진, 한 현장의 하자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준공이 된 현장입니다. 근데 준공 후에 도급계약서 보면 전문가 업체에서 컨설팅 한다는 도급계약서를 제가 많이 봤는데 준공 후 14일 내로 잔금 준다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러면 준공 후 14일 내로 잔금 받으러 와. 돈 달라고. 야, 하자 마무리 공사 안 돼 있잖아. 돈 주시면 그 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 약하니까 돈을 주죠. 그럼 돈 주면 그 돈으로 마무리해요? 연락 안 됩니다. 두절되죠? 프린트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건축 위험 방지 강의를 대학교에서도 개설해서 강의하고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별짓을 다 해도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게 됐다. 5분만 설명을 드리면, 자, 아래쪽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카카오택시, 우버택시 이런 거 아시죠? 이게 오토 중개 플랫폼인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어플이라고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택시를 이용했다. 고객들한테 수수료 받는 거 아니죠? 그죠? 업체한테 받는 거죠? 자, 카카오택시를 탔는데 택시 요금이 비싸요? 아닙니다.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닥터빌드 플랫폼은 고객은 무조건 무상. 고객은 무상 서비스야.
시공사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면 시공사가 짜증나지 않냐? 자,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면서 식당 업체들한테 수수료 받죠? 그 식당 업체들 짜증나잖아. 근데 우리가 시공사들한테 수수료를 받는다. 그럼 시공사가 짜증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소규모 건설회사들은 자재를 구입할 때 외상으로 돌립니다. 내가 그렇게 외상하지 말라고 해도 지들끼리 몰래 외상 돌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현금으로 다량 구매, 공동 구매합니다. 자재를. 원래 제가 자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공사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재값을 절감하죠. 원래 적정 공사비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소규모 건설 현장은요,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어요. 뭐 강남권에서는 뭐 평당 5, 600달러, 그 밖의 지역에서는 평당 4, 500달러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다 부풀려져 있다고. 외상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공사비는 오히려 절감돼요. 그래서 절감된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도 좋아. 자재를 지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싸게 제공하니까. 요거는요, 이제 건축주가 닥터빌드에 기획안을 요청하죠. 건축주가 닥터빌드에 기획안을 요청하면 저희는 몇십 페이지의 기획안을 3개 설계사무소가 작성해서 드립니다. 왜냐면 정형화된 토지는 괜찮은데 서울 시내의 땅 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닌 이상한 땅들 많죠. 서울 시내에. 그러면 A 설계업체에 의뢰하니까 용적률이 150% 나와. 150%. B 설계업체한테 의뢰하니까 용적률이 130% 나와. 근데 전문업체한테 의뢰하니까 199% 나와. 용적률이. 북쪽에 도로가 있어. 3m 도로야. 3m 도로. 근데 저희는요, 그걸 4m로 치거든요. 4m로. 어차피 50씩 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따라 구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하고 엄청 싸워요. 이게 왜 4m지 3m냐고. 용적률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원룸 2개가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어떠한 설계업체한테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한 층이 날아갈 수도 있고 한 층이 더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희는 3개 업체에 기획안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도움하에 1개 업체를 선택하죠. 요거 마음에 든다. 디자인도 멋있고 용적률도 많이 나오고 모양도 괜찮다. 그러면 탈락한 2개 업체한테 50만 원씩 위로금 줘요. 기획안 3개를 받고 하나 선택하죠. 탈락한 2개 업체한테 50만 원씩 위로금 줘요. 처음에 건축주가 200만 원 결제해요. 설계 연합비로. 자, 그 다음에 시공 견적을 받습니다. 3개 건설사한테 물론 직영도 합니다. 견적을 받는데 항목별로 과다 계상된 부분은 삭감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1개 시공사를 선택하죠. 그러면 탈락한 2개 업체한테 50만 원 위로금 줘요. 그렇게 200만 원을 사용합니다. 물론 설계업체나 선택당한 설계업체나 선택당한 시공자한테 1000만 원 깎아달라고 합니다. 200 주고 1000만 원 돌려받는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막 CCTV로 감시해야 되고 도급계약서 보니까 어디서 강의하는 도급계약서 보니까 2장이더라고. 저희는요 몇십 장, 한 5, 60페이지야. 도급계약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해서 도장 찍잖아요. 그 순간 가불이 바뀌어요. 아마 시공업체 로비로 만들었나 봐. 그거는. 저희는 철저하게 건축주 입장에서 도급계약서를 다 수정해요. 수정해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저희 변호사들로 하여금 법원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명도 소송 없이 유사시에 끄집어낼 수 있는
강제 집행력을 다 확보합니다. 하도급 업체까지. 그 다음에 규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15% 미만에서 지불을 합니다. 근데요, 준공 후 분양, 저희가 현재 분양 현장이 많거든요. 분양 대행 사업도 합니다. 워낙 광고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근데 착공부터 뭐 기획부터 준공 후 분양까지 저희가 하는데, 아니 그래도 시공사가 갑자기 부도나고 망하면 어떡하냐. 시공사가 갑자기 망하고 부도나면 어떡하냐. 그런 경우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한다 할 때는 누가 끌어가요? 대한주택보증, 대주부에서 끌어가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시공사가 부도가 났다? 에이, 재무제표를 봐도 전년도 재무제표잖아요. 공신력 떨어져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바로 인수합니다. 닥터빌드에서 시공한다고. 왜요? 기성구에 15%만 줬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돈 가지고 저희가 끌어안아서 준공을 낸다고요. 이런 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변리사가 그러대요. 아이디어 특허를 해야 되겠다고. 다른 데 따라하기 전에 특허를 내야 되는데 따라 할 수가 없어. 다른 데에서는. 왜냐하면 도급계약서를 우리만큼 작성하는 데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이러한 사업구조로 건축주는 뭐야? 용역 수수료 없어. 컨설팅 자문료 없어. 건축주 부담은 없어요. 오히려 설계비나 공사비가 그 동네 시세보다 저렴해. 해피한 구조죠. 시공사도 오다를 몰아주고요. 방지담회죠.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도 100% 공사비 대출해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건축 자재를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의 일부분을 닥터빌드가 수수료로 취합니다. 이런 3점 만족 구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무리는요. 분명 건축하면 돈이 된다. 돈 번다. 정말로.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돈을 못 번다. 아까 명목동 사례처럼 집 짓다가 땅 뺏기고 아니면 준공을 냈다 하더라도 적자 보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죠. 보통 집 한 채 짓는데 4개월에서 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짓는다 할 때 대부분의 현장은 뭐죠? 1년, 2년 걸리잖아요. 얼마나 속을 많이 썩느냐. 그래서 저희는 속 썩을 일도 없어요. 건축주나 저희나. 해피한 사업구조로 닥터빌드를 운영하고 있고, 참고삼아 브로셔나 프린트를 몇 회독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건축하면 분명 돈이 되는데 세금으로 다 뺏긴다 이거야. 짜증난다 이거죠. 그러면 세금으로 다 덜 뺏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덜 뺏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춘도 세무사님이 한 5분만 쉬었다가 강의를 할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